안녕하세요. 한국의 문화재를 공부하는 김용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문화재는 보물 1477-1호로 지정된 채제공 초상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수원 화성을 답사간 적이 있었는데요. 화성을 구경하고 난 뒤 근처에 수원 화성 박물관이 있길래 들어갔다가 이 초상화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이 초상화의 주인공인 채제공이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제공이라는 인물은 1720년에 태어나서 1799년에 돌아가셨는데 영조와 정조 시대에 관직 생활을 했던 유능한 관리였습니다. 그가 소속된 당파는 남인이었습니다. 당시 주류였던 노론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관직 생활을 한 것을 보면 그의 학문과 일처리 능력은 상당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영조 시절에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의 갈등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자처하였고 사도세자를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영조는 세손인 정조에게 진실로 나의 사심없는 신하이고 너의 충신이다 라며 채제공을 평하기도 했습니다. 영조 사후 정조가 임금이 되면서 그는 더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정조는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기득권 세력인 노론보다는 비주류였던 남인이 좀 더 개혁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1788년에는 우의정에 임명되었고 1790년에는 좌의정, 1793년에는 영의정에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정조와 함께 추진한 대표적인 개혁 정책은 신의 통공입니다. 이것은 한양 내의 시전상인의 특권을 박탈하여 좀 더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원래 조선은 농업국가로 출발했지만 후기에는 상업이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것이죠. 1799년 그가 세상을 떠나자 정조는 상당히 애통해하였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정조 임금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읽어보시면 정조가 얼마나 그를 아꼈는지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채제공의 초상화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상화는 현재 보물 1477-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전체 크기는 세로 173cm, 가로 90cm로 그렇게 큰 그림은 아닙니다. 그림을 보시면 붉은색의 시복을 입은 채제공이 화문석 위에 정좌하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머리에는 관모를 썼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부채에는 끈으로 향낭도 달려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좌우를 보시면 한문으로 무엇인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위아래로는 은은한 푸른색 비단으로 장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상화의 주인공인 채제공은 붉은 홍색의 시복을 입고 있는데요. 이 시복은 무슨 옷일까요? 사실 홍색이라기보다는 핑크색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남자가 저런 핑크색 옷을 입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텐데 조선의 홍색 시복은 상당히 점잖고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인공적인 핑크색과 천연직물로 만든 홍색의 차이겠지요. 여하튼 이런 붉은색의 시복은 관리들이 조정에 들어오거나 업무를 볼 때 입었던 옷입니다. 아마도 사극에서는 가슴에 학이나 호랑이 같은 자수가 박힌 복장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복장만 입는 줄 아실 텐데 그런 복장은 상복이라고 해서 일종의 예복 같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흑달령 초상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이 시복은 그런 예복과는 달리 조금은 덜 격식을 차린 업무용 복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보면 부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손잡이에는 푸른색 끈이 달려있고 이 끈에 검은색의 통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이 통은 무엇일까요? 이 통은 수원 화성 박물관에서 제가 보았는데요. 선추 또는 향낭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향을 넣어서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하는 일종의 장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향을 넣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멋있고 격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화문석 돗자리가 깔려 있는데 그 문양이며 자리를 짠 올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성이 대단합니다. 손은 부채를 들고 있는데요. 손의 표현이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 작품처럼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손이 나온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초상화는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손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화가가 손을 그려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인지 상당히 어색해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 무릎 근처를 보면 뭔가 복주머니 같은 것을 차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복주머니일까요? 아니면 필요한 물건을 넣고 다니는 실용적인 주머니일까요? 저도 이게 뭔지 궁금해서 관련된 논문을 찾으면서 공부했는데요. 앞선 연구에서는 병부를 보관하는 주머니라고 보았습니다. 병부는 유사시에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관료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증명인데요. 고위 무관 및 지방관들에게 발급되었습니다. 발병이라고 써진 나무 조각을 반으로 갈라서 하나는 임금이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신하가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초상화가 그려질 당시 채제공은 무관도 아니었고 지방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조선시대 회화 연구자이신 이경화 선생님은 2020년 발표한 논문인 태평재상의 초상, 채제공 초상화의 제작과 함의에 관한 재고에서 이것을 명소로 추정하였습니다. 명소라는 것은 임금이 믿음직한 신하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증표 같은 것입니다. 특히 영조와 정조가 이것을 많이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궁궐을 자유롭고 신속하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임금인 정조가 얼마나 채제공을 신뢰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한문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저곳에 이 초상화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힌트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먼저 좌측에 있는 문구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측이지만 주인공 채제공을 기준으로 하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번암 채상국 제공 백규보 73세 진. 번암은 채제공의 호고요. 상국은 정승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 채제공은 73세였는데 좌의정 벼슬에 있을 때였습니다. 백규는 채제공의 자로 호처럼 이름 대신 쓰던 것을 말합니다. 보는 이름 뒤에 붙이던 미칭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는 재상 채제공의 73세 초상화라는 뜻이죠. 좀 더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화자 이명기, 성상 15년 신해, 어진 도사 후, 승명 모상 내입, 이기 여본, 명년 임자장.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명기가 그렸고 1791년 정조의 어진을 그리고 난 이후 임금께서 명령하여 채제공의 조상을 그려 내입하였다. 이는 별도의 본으로 임자년에 꾸몄다. 1791년에 정조의 어진을 그리고 난 이후 임금의 명령으로 채제공의 초상화도 그려져서 규장각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초상화는 아까 보셨던 흑달령 차림입니다. 그 흑달령 초상화를 그리고 남은 초본으로 다시 이 시복본을 그렸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반대편의 문구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한자음은 생략하고 뜻만 읽겠습니다. 내 몸과 정신, 부모의 은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금의 은혜, 부채는 임금의 은혜, 향 또한 임금의 은혜, 이 한 몸 단장한 것 중에 무슨 물건이든 은혜가 아니겠는가. 부끄럽게도 무능한 몸으로 은혜에 보답할 길 없네. 늙은 채제공이 스스로 쓰다. 읽어보니 채제공 자신이 쓴 자찬문이었네요. 임금이 자신을 무한 신뢰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채와 향낭은 임금께서 하사한 것이기 때문에 명소와 같이 초상화에 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색하지만 손까지 그려진 것이고요. 초상화를 통해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이 정도로 잘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뽐내고 싶었던 마음도 조금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이하게도 눈동자가 좀 이상합니다. 사시로 그려졌습니다. 일국의 정승이라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의 총리 정도에 해당하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얼굴을 살짝 미화해서 그려도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자세히 보면 곰보 자국이 군데군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면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렇게 그린 것은 채제공뿐만이 아니라 다른 초상화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역병과 관련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초상화도 몇 점이 전시되었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얼굴에 곰보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어릴 때 두창이라는 전염병을 앓았던 흔적입니다. 요즘 같으면 전부 포토샵으로 손보았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 초상화는 조선의 25대 임금인 철종의 어진입니다. 눈을 보시면 눈동자가 가운데로 몰린 게 사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인 임금의 용모라도 예외 없이 사실적으로 그려낸 것이 조선 초상화의 특징입니다. 미술사학자 고 오주석 선생의 저서인 한국의 미 특강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팔뜨기 눈을 정상처럼 슬쩍 돌려놓았다면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말았을 것이라면서 마음의 내적인 성실함을 갖추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조상들은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면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외모가 잘생기고 추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보니 조선시대에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보다는 내면의 정신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 심해져서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도 취업할 때 외모를 가꾸려고 야단들입니다. 나이 많은 정치인들도 선거 포스터를 보면 전부 포토샵으로 손보고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이미지 메이킹만 하려고 들고 그런 이미지에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도 문제입니다. 애인이나 배우자를 고를 때도 인품이나 성격보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직업, 재산 같은 것을 우선시 여기는 게 상식처럼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조선시대보다 풍요로워진 게 맞고 어느 정도의 이미지 메이킹도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더 많이 얘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서 늘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때문에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